안녕하세요. 행동활성화 치료의 첫 번째 세션으로 우울증의 심리교육 그리고 행동활성화 치료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행동활성화 관점에서의 우울증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KU 마음건강연구소 마인딥 인지행동 치료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동활성화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지난 한 10여 년간 진행해 왔고요.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행동활성화 치료를 강의해 왔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행동활성화를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활성화 치료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이해하는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 증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울하지 않을 때 했던 여러 가지 항우울 행동들이 감소하게 되고요. 대신에 우리를 더 우울의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우울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울 행동은 일종의 회피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했던 여러 활동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키는 고립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 행동이 증가하고 항우울 행동이 감소하게 되면 삶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보상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울 증상은 더 심화하게 됩니다. 우울 증상이 심화하게 되면 또다시 항우울 행동은 더 줄어들게 되고 우울 행동은 더 증가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항우울 행동이 뭐고 우울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우울 행동은 여러분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우울감이 줄어들듯이 항우울 행동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울감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항우울 행동은 개개인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나에게는 항우울 행동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항우울 행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우리 내담자, 우리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맞는 항우울 행동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항우울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운동, 혹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일상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가치 기반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울 행동은 나를 좀 우울하게 만든 이런 행동일 텐데요. 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든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리고 친구들이 뭔가 모임에 초대했을 때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나 혼자 고립된 행동, 이런 회피 행동들을 우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울하면 우리가 항우울 행동은 감소하고 우울 행동이 증가하게 될까요? 우울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통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하고 싶지 않다. 동기도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고통감으로부터 빨리 내가 벗어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감에서 빨리 벗어나는 행동은 항우울 행동이 아니라 우울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울감이 이렇게 들어올 때 고통감이 많이 커지고요. 그러면 그 고통감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든지, 그리고 잠을 더 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불편한 행동,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마신다거나 잠을 당장 자면 순간적으로는 고통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적 강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적 강화는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라지면서 받게 되는 강화인데요. 이 부적 강화가 굉장히 커다란 일종의 행동의 유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적 강화를 받게 되지만 내가 항우울 행동이 아닌 우울 행동을 함으로써 2차적인 보다 장기적인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다든지 혹은 잠을 자서 계속해서 지각을 한다든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미룬다든지의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우울 행동의 빈도를 증가하게 되고요. 항우울 행동의 빈도는 감소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 행동 활성화에서 또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가 인사이드 아웃 혹은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는 인사이드 아웃에서 아웃사이드 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이드 아웃이 무엇이고 아웃사이드 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드 아웃은 인사이드는 우리 감정을 여기서 얘기하고요.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 여러 가지 고통감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들어오면 인사이드, 우리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충동이 생겨요. 예를 들면 고통감을 빨리 없애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그 인사이드, 감정이 안쪽에서 생긴 것으로 인해서 바깥쪽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우울장애가 있는 내담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고 또 학교도 다니고 싶고 직장도 갖고 싶고 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우울증 때문에 우울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죠. 내가 우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행동 활성화에서는 이런 인사이드 아웃의 개념을 아웃사이드 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울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지만 이 감정이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내 삶에 같이 해당되는 항우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울감은 여전히 있지만 행동을 함으로써 약간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돕는 것을 우리가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빠져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로 아웃사이드 인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동 활성화 관점에서의 우울증 모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울감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울 증상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항우울 행동이 감소하게 되고 우울 행동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즐거움도 감소가 되는 건데요. 자, 우울증의 행동 활성화를 통해서 즉 인사이드 아웃은 이러한 우울 증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데 대신에 아웃사이드 인을 통해서 즉 우울 증상이 있지만 내가 정말 고통감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서 어떤 충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중요한 행동을 해야지라는 항우울 행동을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 활성화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 내담자의 삶에서 약간이라도 보상이나 즐거움의 경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악순환의 고리를 여기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울한 사람들은 항우울 행동을 더 하지 않고 혹은 우울 행동에 계속 빠져서 우울의 악순환의 고리에 이렇게 침잠하고 있는가? 왜 우울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분들이 의욕이 낮아서 의지가 약해서 혹은 잘 몰라서 이러한 항우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분들이 항우울 행동으로 혹은 아웃사이드 인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왜 항우울 행동보다는 우울 행동에 침잠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의 조합인데 이 감정 하나들이 뭐 화나 슬픔이나 불안이나 뭐 두려움 이런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고통감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삶 속에서 이 고통감에서 벗어나려는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라고 앞으로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딱히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혹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뭐 술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이러한 단기적인 방법뿐이 없어 라는 생각을 우울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거는 이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전략으로나마 약간의 고통감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활동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통감이 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전략으로 이러한 우울 행동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감을 계속 받고 있다는 이러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분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전문가분들이, 우리 치료진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활성화에서는 이처럼 내담자가 덫에 빠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이런 내담자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텐데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하는 사건이라든지 내가 어딘가에서 실패했던 것 같은 사건이라든지 내가 뭔가 나만 좀 배제되는 것 같은 사건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막 이런 어떤 내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고통감이 생기고요. 그 고통감이 생기면 그 고통감을 다루기 위한 우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회피하는 것이 다시 나의 우울감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우울 증상을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만드는 더 악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행동활성화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트랩, 덫에 빠졌다라고 해서 트랩이라는 약자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T는 트리거, 유발 사건이 되고요. 그리고 R은 리스폰스, 반응이 되고요. 그리고 AP는 어보이던트 패턴, 그래서 회피하는 양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행동활성화에서는 이렇게 덫에 빠진 내담자를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트랙은 똑같이 T는 트리거, 유발 사건이 되고요. R은 리스폰스, 반응이 됩니다. 그런데 덫에 있을 때는 회피 양상이 되었던 행동을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행동에서는 AC, 대안적 대처, 영어로는 Alternative Coping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피 양상, 즉 인사이드 아웃의 행동을 대안적인 대처, 아웃사이드 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우울 행동을 했던 회피적인 행동에서 대안적인 대처인 항우울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활성화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행동활성화에서는 몇 가지 치료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행동활성화의 이러한 우울증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내담자에게 우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에게 행동활성화에서는 우울증을 어떻게 이해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행동활성화에서 우울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덫에 빠진 것 같은 이러한 회피 행동에서, 그리고 우울 행동에서, 그리고 대안적인 대처인 항우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이해시키면 행동활성화를 하는 여러 내담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행동 활성화를 한번 해봐야지 하게 되면 이분들과 함께 일상 활동을 이렇게 적어보는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회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트랩에 빠져 있는지, 혹은 트랙으로 약간 그 대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 검토를 통해서 내 삶에서 이렇게 우울 행동이 많이 있네. 내 삶을 보니까 계속 TV 보고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리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늦잠 자고 이러한 행동들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우울 행동, 대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아주 차근차근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행동 활성화 치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내담자와 함께 협력해서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동 활성화 치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트랩에서 트랙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의 패턴에서 아웃사이드 인을 다시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행동 활성화의 주요 치료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상 활동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상 활동 모니터링은 한 주간에 내가 있었던 일들을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일상 활동 모니터링이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치료자이시니까 행동 활성화를 여러분의 내담자에게 서비스 대상자에게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상 활동 모니터링은 행동 활성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일상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일상 활동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담자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트리거가 있었는데 어떤 그 유발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행동을 했더니 실제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한 기능 분석,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ABC 기능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상활동 모니터링은 이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은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나요?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경우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좋았던 일들은 거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보고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활동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 삶이 굉장히 우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순간순간에는 항우울 행동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 행동이 내가 이러한 우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하구나라고 자신의 행동이 이런 우울감을 일으킨다는 약간의 아웃사이드 인의 개념을 일상활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내담자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있었던 일상활동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뇌의 어떤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되게 될 텐데요. 일상활동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뇌의 그 자극이 된다. 그리고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뇌에 자극이 되는 스티뮬레이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 활성화를 하게 됐을 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뇌의 네트워크의 변화를 이끈다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기능 이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기능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지속적으로 자기 반출을 하고 이로 인해서 우울감이 상당히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행동 활성화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뇌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을 때 이러한 어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행동 활성화 치료에서 일상활동 모니터링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기반해서 치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우리 뇌의 변화를 이끈다. 행동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뇌를 자극하는 어떤 행동적인 기법들의 총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동 활성화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행동 활성화 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자로서 이 치료가 정말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삶 속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의 그 우울 행동들이 있으면 항우울 행동으로 아웃사이드인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행동 활성화 치료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경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릴 행동 활성화 치료가 얼마나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확신을 기반으로 내담자에게 이 치료를 제공하게 되면 내담자가 변화가 될 텐데, 내담자가 변화하는 것을 또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다 보면 이 치료를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내담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공을 할 때 내담자가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이 치료를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치료를 내담자가 믿었을 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이것은 행동 활성화 치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하나의 그 목표 그리고 메커니즘이 있는 것에 더해서 우리 플라시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정말 중요한 치료고 효과적이야 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내담자의 삶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치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치료는 내담자에게 주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치료입니다. 즉 우울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우울감이 줄어든 이유는 치료자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분들의 삶의 환경이 변해서도 아니고 대부분은 이 내담자가 스스로 행동을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의 우울감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내담자가 되는 거죠. 즉 내가 변화의 주체야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료를 제공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하는 길목마다 내담자가 이 치료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의 강점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의 강점은 첫 번째는 근거 기반 치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해봤더니 되게 도움이 되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행동 활성화 치료는 여러 국가에서 여러 연구진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엄격한 그 실험 설계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행동 활성화 치료가 다른 뭐 항우울제 치료라든지 그리고 다른 인지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에 비교했을 때 아주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근거가 너무나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거 기반 치료로 뭐 미국이나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 영국 이런 여러 국가에서 근거 기반 치료로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치료라는 점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심리 치료이라는 점이죠. 자, 두 번째는 행동 활성화 치료는 그렇게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고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치료를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강의도 해보고 여러 이제 그 조건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는 이런 치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시고 있잖아요.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랑 연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즉 항우울 행동이 우리 센터에 나오는 그 자체도 항우울 행동이 되고 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항우울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치료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치료의 하나로 행동활성화 치료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치료 구조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체 전문성이 없이는 인지치료의 경우에는 내담자와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많이 큽니다. 하지만 행동활성화는 눈에 보이는 행동 전략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핵심 원리가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 치료진 분들이 적용하기도 굉장히 쉽고 또한 치료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금방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과 참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행동활성화 치료의 강점을 3가지로 정리해서 드렸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행동활성화 치료의 핵심 원리들 그리고 기본적인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행동활성화 치료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최기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